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저번 시간까지 3.1 운동이랑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살펴봤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던 대로 이제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20, 30년대로 들어서면서 3.1 운동 이후에 나타났던 이제 다양한 방식의 민족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다양한 민족 운동의 전개 파트에서 무장 투쟁 운동 부분과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의열 투쟁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쉽지 않을 거고 일단 한번 보면 압니다. 일단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고요. 선생님이 놀랍게도 지금 수업이 두 번째 찍는 겁니다. 아까 그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50분을 떠들었는데 안 눌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서 교훈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이제 모든 게 잘 준비가 됐는지 그리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하세요. 약간 현타가 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파트니까 두 번을 얘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첫 번째지만 전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학습지 31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습지 30을 건너뛰었죠, 우리가. 학습지 30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 31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지 30 사용법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학습지 30 앞 페이지에 보면은 자, 이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제 3.1 운동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넘어와서 1944년, 45년 여기가 어떤 파트냐면 우리들 이제 광복을 앞둔 파트까지 쭉 여러분들 이제 무장 독립운동, 무장 독립전쟁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흐름을 쫙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의열투쟁도 들어가 있고요. 국내에 중요한 굵직한 운동들이라던가 단체도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체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뉘고 합쳐지고 어디로 이동하고 한 이 화살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거고요. 학습지 30페이지를 뒷면으로 돌려보면 같은 연표에 이제 학습지 번호가 써 있고 색칠로 구역 설정이 좀 돼 있을 겁니다. 아마 흑백이라 잘 구분은 안 될 텐데 경계선들이 있으니까 학습지 번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학습지 30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일단 얘기를 하면 여기에 써 있는 학습지 번호들을 학습을 할 때 학습지 30을 꼭 옆에 두고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라.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학습지 30을 만들었고요. 이 30을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면에 보면 이 학습지 28 우리가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가 되고 이후에 임시정부가 여러 가지 침체를 좀 겪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28에서 살펴봤잖아. 요게 또 선생님이 여기 학습지 30에다가 집어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 31 파트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볼 지점입니다. 오늘 학습지 31에서 우리가 살펴볼 지점이에요. 학습지 31에서. 그래서 요 흐름들 오늘 수업 듣고 나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런 흐름들 속에서 있었구나를 또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학습지 30에 집어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밑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학습지 33 국내 파트죠? 점선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여러 민족 유일당 운동,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이 좀 분열되어 있었던 가운데에서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운동 우리가 나중에 학습지 33에서 구체적으로 배울 거거든요. 학생 항일 운동과 민족 유일당 운동 그리고 그 결과물인 신간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요거는 요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1920년대 중후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 살펴보시고 자, 다음 학습지 37입니다. 학습지 37에 여기 이제 1930년대 중후반부를 넘어서면서 어떤 임시정부라던가 침체를 겪고 있었던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단체 활동들을 살펴볼 거고 여기는 주로 무대가 만주나 연해주 지역이 아니라 어딜 거냐면 중국 본토, 중국 관내라고 하죠. 중국 본토 지역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자, 여기가 학습지 38이랑 좀 겹치는 지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색깔이 조금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조금 음영 처리가 좀 이상하게 돼 있을 텐데 여기랑 이렇게 묶어놔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학습지 38로 가보죠. 학습지 38 부분을 여기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광복을 위한 준비 파트에서 조선 독립동맹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임시정부 파트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선 건국동맹 같은 이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학습지 31, 그리고 앞에 28, 그 다음에 31, 그 다음에 33, 37, 38 부분을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여기 앞에 표지 부분에다가 분명히 표시를 할 겁니다. 표시를 해놓을 테니까 30도 같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학습지 30 중요하니까 계속 들고 다녀야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무장, 왜 자꾸 무력이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무장, 독립전쟁과 의열투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지 30, 31페이지 펴시고 30은 옆에다 놓고 이제 31이 오늘 본격적인 내용이죠. 교과서는 178, 183쪽 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파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 첫 번째 무장 독립전쟁, 두 번째 의열투쟁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래도 가장 메인이 되는 중요한 내용량이 가장 많은 부분은 여기 무장독립전쟁일 거고요. 여기가 한 80%, 20% 정도 될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잡으시고 이해를 다 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살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독립군 단체의 명칭이라던가 활동들이라던가 이런 걸 나중에 갖다 붙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쉽지 않을 거고요. 선생님 생각에 길게 갈 겁니다. 오늘 근데 한 큐에 끝내야 돼요. 그래 흐름을 잡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장독립전쟁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독립전쟁의 승리라고 되어 있죠. 자, 배경을 보시면 3.1운동 들어갈 수밖에 없죠. 1919년이었고 이제 1920년대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1910년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항일 운동을 배울 때 그중에 핵심이 됐던 게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운동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때 만들어졌던 여러 독립운동 기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3.1운동 이후에 이 무장독립전쟁을 전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독립군 부대들이 만들어집니다. 준비를 했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독립군들이 조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저기 서간도 남만주 지역에 있는 설호군정서라던가 아니면 북간도 지역에 있었던 북로군정서라던가 이런 조직들이 다 이제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만들어진 이런 독립군 부대들이 국내 진공작전 뭐예요? 목표를 국내로 잡고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공격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탄압을 하고 일본이 반격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반괄호 2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를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 북간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이제 독립군 부대들이요. 함경남도, 지금의 북한 북쪽, 완전 북쪽 지역이죠. 북도, 함경, 남도 그 지역으로 이제 자주 진공작전,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군 부대들이 함경남도 지역으로 공격을 해 들어왔고 거기서 이제 일대 일본군들과 교전을 벌인 후에 일본군들을 물리치고 다시 간도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본군은 추격부대를 보냈죠. 근거지를 공격한다 뭐 이렇게 써있기도 한데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추격부대를 보냈죠. 그리고 그 추격부대와 이 독립군 부대들, 함경남도를 공격했던 그 독립군 부대들이 어디서 맞닥뜨리게 됐냐면 삼둔자라고 하는 지역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린 이 전투를 삼둔자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삼둔자 전투에서 승리를 한 독립군 부대를 다시 잡기 위해서 일본군이 추격부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독립군 부대들은 이 추격해오는 일본군들을 매복했다가, 즉 숨어서 기다렸다가 어떤 곳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그 유인한 일본군을 매복 공격으로 격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작전을 짜고요. 그 작전은 성공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봉오동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여러분들 한번 첫 번째 승리입니다. 봉오동 전투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뭐 방금 삼둔자 전투나 이런 전투까지 기억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선생님이 스토리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봉오동으로 유인을 해서 격파한 첫 번째 승리, 대규모 승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부터 스토리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봉오동 전투에 어떠한 부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뉴스 기사에 이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돌아와서 이제 한동안 뉴스 기사에 많이 나왔었죠.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 나오게 되죠. 이제 대표적인 참여 부대 한번 써보죠. 대한 독립군. 홍범도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대한 독립군, 그다음에 안무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국민회군, 그다음에 최진동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군무도독부군 등등을 포함해서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매복을 해 있다가 일본군을 유인해서 격파한 전투가 봉오동 전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단체들을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터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도는 선생님이 중요한 단체들은 일단 빈칸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빈칸을 뚫어놓은 단체들을 좀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독립운동을 부분을 가르칠 때 뭐 이 단체는 중요하다, 이 단체는 중요하지 않다, 좀 덜 외워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민망하긴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중요하죠. 그런데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점은 이제 공부, 시험, 학습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자주 나오고 하는 파트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봉오동 전투에서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한 이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요. 이 독립군 부대를 격파하기 위해서 대규모 부대를 만주로 파견합니다. 만주에 도착한 이 일본군 대규모 부대와 요 독립군 연합부대가 맞닥뜨리게 되는 전투가 청산리 대첩입니다. 만주에 이제 대규모 부대를 파견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일본의 대규모 부대가 오다 보니까 독립군 내부에서도 너무 타격이 크겠다. 우리가 지금 일본군과 싸우는 거는 조금 피해야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으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맞닥뜨리게 되었고 청산리 대첩에서 독립군 연합부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이때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이 홍범도 장군도 역시 이 연합부대에 들어와서 청산리 대첩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이제 중요한 분 중에 하나, 이제 김재진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북로군 정서군. 처음 들어보면 안 됩니다. 북로군 정서. 자, 북로군 정서군이 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이 청산리 대첩에서 북로군 정서군이라던가 독립군 연합부대, 홍범도 장군도 이때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런 대규모 연합부대가 또 만주로 들어왔던 대규모 일본군과 싸워서 격파한 전투가 청산리 대첩입니다. 물론 일본군이 압도적인 화력과 물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대규모로 이제 회전이라고 하죠. 이제 대규모 병력끼리 부딪혀가지고 빵 하고 싸우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곳에서 매복 공격이라던가 기습 공격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10여 차례 전투에서 한 일주일간 일어났던 전체적인 전투를 우리가 합쳐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봉오동 전투에 이어서 청산리 대첩까지 이때 대규모 부대를 또 가지고 왔는데 청산리 대첩에서까지 격파가 당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독립군은 어떻게 수적인 열세라던가 여러 가지 좀 열악한 상황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자,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의병 파트에서도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자, 요 지점 우리가 싸우는 요 부분들 있잖아. 좀 이따 지도에서 볼 건데, 요 지점들을 살펴보면요. 이 북간도 지역이라던가 서간도 지역 등 원래 우리 한인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고, 한인 동포 사이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독립운동 기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형 조건들을 일본군보다 훨씬 더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형 조건들을 활용하면서 기습, 매복 등의 작전들을 펼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동포사회의 헌신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이 지점들은 다 독립운동 기지들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고 한인 동포 사회들이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자를 지원해 준다던가 아니면 정보를 준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동포 사회에서 독립군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강력한 도움들을 주는 것도 독립군들 승리에 아주 큰 요인이 되었겠죠. 이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스토리를 여기서는 스토리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선생님 계속 이어갈 겁니다. 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모두 패배한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동포사회의 헌신적 지원. 자, 이 독립군들을 제대로 격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뒤에 있는 독립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없애야겠다라고 일본군이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기반을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뒤에는 그 지역, 즉 독립군들의 근거지를 쓸어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먼저 지도부터 살펴보시죠. 자, 요 지역, 여기가 이제 한반도 경계선이죠. 그래서 여기 북간도 지역이라고 불렀던 곳이죠. 요 북간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이 일어났던 곳이고요. 자, 확대해서 보시면, 자, 요 지역이 이제 봉오동 전투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백두산 여기 있죠? 여기가 청산리 전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랑촌, 왈루구, 백운평 이런 여러 곳에서 일주일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전투들을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 우리가 많은 독립운동 기지들이 건설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일본이 패배를 하게 되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다고? 독립군들의 근거지를 쓸어버려야겠다. 여기를 싹 다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길 우리가 간도 지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간도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초토화 작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일본의 만행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일제가 봉오동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청산리 대첩까지의 패전에 대한 보복으로요. 이 간도 지역의 동포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이 지역을 방어하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간도 참변이라고 부르고요. 간도 참변. 자, 이 동포들을 공격했던 이유는 결국에 그거죠. 이 독립군들의 근거지가 이 지역이고 이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한인 동포들의 도움이라고 하는 게 독립군의 승리에 매우 강력한 요인이었다고 하는 걸 일본이 안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소위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이 또 죽고요. 이 간도 참변을 거치면서 우리 독립군에다가 조금 초점을 맞춰보면 이 간도 참변으로요. 독립군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당연하겠죠. 거의 한 6개월에 걸친 초토화 작전이었고 이 지역의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독립군들이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군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북간도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활동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거지를 좀 옮겨서 우리가 활동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타격을 받은 독립군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느냐? 이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속하는 밀산이라고 하는 곳에 집결하게 됩니다.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독립군 부대들이 소식을 받고 밀산으로 집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군 주력 부대들이 밀산에 집결하게 됩니다. 밀산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간도 참변으로 인해서 여기가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지니 어디로? 이 밀산 지역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이 점점점 선 있죠? 여러분들 지도에도 보일 텐데 요 선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입니다. 여기 밀산 지역으로 모이게 되죠. 여기가 지워졌네. 밀산 지역에 집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인 이 독립군 주력 부대들을 모아서 독립군 연합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연합부대의 이름이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연합부대를 만들게 되고요. 자,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연합부대를 만들게 되고 총재의 서일 장군이 취임하게 됩니다. 자, 이 대한독립군단은 어떻게 활동을 해 나가야 할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제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잖아요.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인데 우리 그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당시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던 러시아의 레닌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는 뭘 하겠다? 약소민족 국가들의 해방운동을 뭐 하겠다?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 우리 3.1운동의 배경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러시아 지역, 즉 소련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우리 한인, 유격대라던가 한인 독립군들의 활동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도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좀 더 안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대규모로 모인 이 부대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소련 영토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소련 영토로 이동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이 소련 영토에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자유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유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지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필기해놨던 건 안 지우고, 자, 봐봐. 여기 이제 밀산으로 옮겼다가 여기 이만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은 여기 지금 국경지대의 오른쪽 러시아 지역인 걸 볼 수 있어요. 러시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저 자유시 쪽으로 좀 어떤 연결이 돼서 이쪽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우리 한인 독립군 부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이만에서 저기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뭐 일부 부대들은 여기에 보면 이제 일부 부대들은 가지 않고 북한도 지역으로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대다수는 또 이제 자유시로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어로는 당연히 러시아어로 자유시는 아니겠죠. 러시아어로 스보보드니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 움직이게 되죠.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 처음에는 지원을 받으러 간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이름의 또 시련을 겪을 줄은 갈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보세요.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 자, 첫 번째. 여기에 적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당시 러시아의 상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다 얘기 벌써 한 3번째는 한 것 같은데, 자, 그러고 나서 1922년 소련이 수립됩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소련 정부가 만들어지기까지 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렇죠. 바로 정부가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는 내전을 겪습니다. 내전을 겪어요. 자, 어떤 내전이냐면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혁명을 주도하는 세력, 그리고 이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 반혁명 세력, 이렇게 내전을 겪습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의 상징 색깔이 뭐죠? 적색이죠. 빨간색. 그래서 우리는 이 혁명 세력 군대를 적군이라고 부르고요. 이 반혁명 세력, 혁명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 반혁명 세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백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 시기, 러시아 혁명부터 소련 수립 사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백 내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저 적군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적백내전이 진행 중이니까, 그리고 적군은 어떤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러시아 혁명 쪽의 군대, 러시아 군대라고, 정부 군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소련 군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독립군이 통합됐어. 그렇죠? 자유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 했죠?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유시에 뭐 했습니다? 자유시. 이 자유시는 어디 땅이에요? 소련 땅이고요. 여기에 근거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많았습니다. 한인 독립군 중에서도요.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공산주의자 독립군들이죠. 공산주의자 독립군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누가 온 거예요, 이제? 독립군 연합부대가 온 거예요. 독립군 연합부대가 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독립군 연합부대, 그리고 공산주의자들로 여기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한인 독립군들이 다 모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인 독립군들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통합을 해서 힘을 합쳐야겠죠. 이 독립군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 공산주의자 독립군들,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모인 군대 있잖아. 이 통합 독립군. 이 통합 독립군들의 지휘권을 누가 가지는가? 이 독립군 꽤 많이 모였잖아요. 이 통합된 독립군의 지휘권을 누가 가지는가를 가지고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분이 일어나게 돼요. 이 내분에
구체적인 이름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구체적인 이름을 이야기를 해야 얘기하기가 편하니까 이걸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크게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하나는 상해파, 하나는 이르쿠츠크파. 이렇게 다 지역 이름이죠. 이것도 지역 이름입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쪽으로 이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이쪽과 손을 잡고 이제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사이에서 이 독립군 통합부대에 무슨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휘권 다툼이. 그리고 소련 영토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러시아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해요. 지휘권이. 여기도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지휘권이 어디로 가냐면 이 이르쿠츠크파에게 가게 돼요. 지휘권이. 자, 그러니까 지휘권이 여기에 가자 요 상해파가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상해파가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러시아 군대가 누구라 그랬어요? 적군이라 그랬죠. 적군이 이 상해파를 무장 해제하려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근데 독립군들은 누구랑 같이 활동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상해파였죠. 그러니까 독립군들까지 같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자유시 참변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독립군 통합 과정에서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 다툼을 하게 돼요. 왔다 갔다 했고 결국에 이 이르쿠츠크파에게 주도권이 가게 되고 그걸 거부했던, 즉 지휘권 양도를 거부했던 이 세력들에게 적군이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결국 공격을 하면서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이 한인 독립군 부대들까지 희생당하고 타격을 받았던 사건이 자유시 참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듣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 정도로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압축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를 얘기를 안 하면 무슨 소리지? 라고 할까봐 좀 길게 설명을 했고 요게 이해가 됐으면 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보죠.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 등을 거치면서 일본의 큰 승리를 겪었으나 일본이 이 지역의 독립국 근거지를 썬다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거칠었네요. 너무 본능적으로 나왔어요.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자, 그러자 간도 지역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진 이 독립군 부대들은 밀산이라고 하는 곳에 집결을 하게 되고요. 밀산에서 대한 독립군단이라고 하는 연합부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러 독립군 부대와 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자유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자유시에서 이런 주도권 다툼이나 내부적 주도권 다툼이나 이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 독립군이 또 피해를 보는 이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지금 독립군들이 이래저래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목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독립군의 시련이라고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립군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려면 남아있는 세력이라도 잘 다시 모으고 통합을 해서 다시 한번 세력을 만들고 기반을 다져서 계속 활동을 진행을 해 나가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게 이제 3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독립군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고요. 그런데 이대로 포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효율적으로 항일투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가려면 남아있는 세력들이라도 잘 통합을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또 기반을 만들고 근거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3부라고 하는 그 결과물이 3부이고요. 그 3부의 명칭을 손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의부가 있고요. 두 번째, 정의부가 있고요. 마지막, 신민부. 요 세 개의 3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3부는 그냥 단순히 독립군 부대인가? 그냥 군부대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주 동포 사회를 이끄는 공화주의적인 자치정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3부는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독립군 정부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 이 3부가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근거지를 가지고 참의부, 여기에 근거지를 가진 정의부, 여기에 근거지를 가진 신민부. 자, 그럼 이 지역에 지금 우리 한인 동포들 살고 있죠. 그럼 이 한인 동포들, 동포 사회에 대한 보호라던가, 그리고 이들이 활동하는데 어떤 자금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측면들도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잘못 넘어갔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민정조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동포 사회를 보호하는 조직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들을 조직적으로 보호하는 행정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자금 마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민정조직도 필요해요. 단순히 군부대가 아니라 이런 정부의 역할이 있고 또 한편으로 독립군부대잖아. 독립군 계속 유지해야죠. 훈련도 하고 전투도 치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군정조직, 즉 군대를 운영하는 조직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민정조직과 군정조직을 모두 가진 정부 형태의 단체가 3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민정조직과 군정조직이 모두 있다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화주의적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어떤 왕이 있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그냥 어떤 정부인데 일단 공화주의적인 성격의 정부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3부는 독립군 자치 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민정조직과 군정조직이 모두 운영이 되고 있었다. 이 지역의 동포사회 보호와 어떤 군대 운영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 그리고 이 3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근데 독립군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1925년이었어요. 일본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저 한국 독립군들이 다 어디서 활동을 하고 있냐면 만주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만주 지역을 보니까 만주 지역을 사실상 다스리고 있는 군사 세력이 있습니다. 장쩌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만주 군사 세력과 어떤 협정을 좀 맺어가지고 우리 일본군, 당시 이제 일본 입장에서 우리 일본군들이 독립군 부대를 일일이 쫓아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만주 지역의 군사 세력들도 좀 독립군들을 억압하고 진압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고 그 결과물로 맺어진 조약이 미스야 협정입니다. 써보시죠. 미스야 협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가 체결한 거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일본 정부와 만주 군사 세력, 만주 군벌, 장쩌린이라고 하는 사람과 체결된 조약입니다. 협정인데요. 이 협정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만주 군사 세력들, 만주 군벌들이 뭐 해라? 독립군 잡아다 줘라. 누구에게? 일본 정부에게. 그럼 일본 정부는 현상금을 주겠다. 사실상 뭐예요?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독립군 사냥해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스야 협정 이후에 독립군들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독립군은 일제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피해 다닐 필요가 있어요. 이제 만주 군사 세력들까지, 만주 군벌 세력들까지도 피해 다녀야 하는 이중의 압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상당히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2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죠. 자, 1920년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스야 협정 등으로 인해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해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주 지역의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요 1920년대 중후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도 그렇고 중국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바람이 불던 시기냐면 민족 유일당 운동의 바람이 불던 때입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이 뭐냐면 나중에 학습지 33에서 훨씬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자, 1920년대부터 우리가 3.1운동 끝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나뉘어서 서로 좀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920년대 후반이 되면 이런
지금 민족의 힘이, 우린 모두가 목표는 독립인데 민족의 힘이 나뉘어져 있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움직임을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의 흐름도 요 삼부 통합 운동의 배경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삼부가 만들어졌으나 미세아 협정이 체결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만주 지역의 활동이 어려웠고, 그리고 때마침 이때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좀 활동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민족 유일당 운동의 흐름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삼부 내부에도 민족주의자들도 있고 사회주의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삼부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힘을 합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삼부 통합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요 삼부 통합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그런데 통합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칸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어요. 통합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 통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좀 좁혀지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단체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 두 개의 단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완전한 통합을 이루진 못했지만 내부적으로 통합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 속에서 결국 두 개의 단체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주로 하게 될 혁신의회라고 하는 단체고요. 두 번째, 남만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국민부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국민부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혁신의회는 장차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거냐면, 자, 요게 더 중요하겠죠. 이제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게 될 거고요. 이 한국 독립당의 산하 부대로 한국 독립군이 결성됩니다. 자, 다음에 국민부, 남만주의 국민부는 장차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 자, 조선 혁명 당을 결성하게 되고, 이 산하 부대로 조선 혁명 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이 삼부 통합 운동의 결과 어찌됐든 결국 이 한국 독립군과 조선 혁명군이 결성이 되게 되고요. 이 1920년대 후반이잖아? 그럼 이제 1930년대로 넘어가서 만주 지역의 주인공은 이제 누구로 보면 됩니까? 이 한국 독립군과 조선 혁명군이 주로 활동을 하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렵죠? 선생님도 이 파트를 고등학교 때 처음 배웠을 때 참 어렵다. 진짜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진짜 흐름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한 선생님의 고민들을 다 녹여서 담은 어떤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흐름 놓치지 마세요. 삼부가 성립됐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다음에 민족 유일당 운동, 이런 여러 가지 바람들 속에서 삼부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결과물로 혁신의회, 국민부,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 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한국 독립군과 조선 혁명군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이거 아까 살펴봤고요. 자, 봅시다. 근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 아까 막 이비스야 협정 같은 거 보면 중국은 우리 한국 독립군한테 좀 적대적인 것 같던데요? 근데 무슨 갑자기 한중연합군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 중간에 1931년 중국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완전하게 뒤바꿔버릴 만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일본이 드디어 대륙 침략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이 1931년 만주를 침략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 사건을 만주사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주사변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 1931년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요 만주에다가 만주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세운 괴뢰 정부, 괴뢰 국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게 왜 갑자기 한중연합군이 만들어지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죠. 자, 생각해보세요. 이 만주, 즉 중국은 이제 일본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중국의 반일 감정이 극도로 치솟아요. 반일 감정이 극도로 치솟아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 이 항일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고조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항일 활동들을 해 나가려고 일본을 공격하고 일본에 저항하는 활동들을 하려고 하고 주변을 쫙 살펴봤어요. 근데 누가 있는 거야? 똑같은 활동을 이미 이전부터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누구? 우리 한국의 독립군들이죠. 한국 독립군들이죠. 그래서 이들도 이제 항일이에요. 이들도 원래부터 일본과 저항하면서 싸우고 있었어. 둘 다 적은 누구야? 일본이죠. 적의 적. 잘못 말했네요. 적의 적. 그리고 이쪽 입장에서는 적의 적. 적의 적은 어떻게 되죠? 친구죠.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독립군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반일 감정이 매우 심해졌고, 그것이 이제 한중연합군이 결성되고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되는 가장 큰 배경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주사변은 뒤에도 또 나올 거예요.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또 이때가 한창 그 임시정부에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어날 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만주사변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 속에서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또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중국과 한국의 활동이 밀접하게 연관되는 기점이 이 만주사변 기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중연합작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나뉘어져 있고, 이 민족주의 계열의 활동에 이제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 있는데, 물론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군대 단체들이기 때문에 이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어느 정도 잘 섞여 있는 모습은 있겠죠. 근데 이제 분류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 이제 항일, 일본과 싸우는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각각의 활동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남만주 지역에서 활약했던 게 이제 국민부에서 나온 무슨 단체라 그랬죠? 조선혁명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북만주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게 혁신의 계열에서 나온 한국 독립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은 양세봉 장군이고요.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있었던 분은 지청천 장군입니다. 특히 이 지청천 장군은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로 만들어지는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이기도 하죠. 나중에 다시 또 나올 테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혁명군도 이제 중국 군들과 이 만주 지역의 중국 군들과 연합작전을 펼치면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거기 지도에도 여러 전투가 써 있는데 핵심적인 전투들 이름만 좀 써놔 봅시다. 두 가지. 영릉가 전투, 그 다음에 흥경성 전투. 요 두 가지 전투 정도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 조선혁명군이 이러한 뭐 중국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벌이면서 이런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1934년에 전투 중에 양세봉 장군이 전사합니다. 그 이후에 조선혁명군의 세력이 많이 약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물론 1930년대 후반까지 투쟁은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지만 세력이 좀 많이 약화된 상태였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전투와 또 연관 지어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지청천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한국 독립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지도에 여러 가지 전투가 써 있는데, 대표적인 전투, 중국군과 연합을 하면서 치러냈던, 승리를 했던 두 가지 전투를 보시면, 첫 번째 쌍성보 전투가 있고요. 두 번째 대전자령 전투. 여러분들이 좀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와 같은 이런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중국군과 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던 한국 독립군은 여기에 써 있듯이 이제 활동을 하던 중에 1930년대 초중반으로 넘어가는 고시기쯤에 임시정부가
요청을 해서요, 이 지청천 장군 등과 같은 이 한국 독립군의 주요 지도부들이 어디로? 중국 관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 중국 관내, 즉 중국 본토죠. 중국 본토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넘어간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옆에다가 학습지 30페이지 펴놨죠. 학습지 30페이지에 보면 삼부 통합운동 보세요. 앞부분에 선생님은 지금 없기는 한데 학습지 30페이지 거기 앞부분에 보면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물로 나왔고 거기에서 화살표로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중에 한쪽 화살표, 한국 독립군 쪽의 이 한쪽 화살표가 중국 관내 지역으로 내려오게 돼 있을 겁니다. 중국 관내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런 표현으로 있을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지청천 등의 지도부가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도부는 이제 앞으로 어디서 활동을 하게 된다? 요 중국 관내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과로 3번의 사회주의 계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사회주의 계열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갔다 그랬어요. 지금 대다수의 활동을 하던 이쪽 이제 세력이 많이 약화됐고 대다수의 활동하던 사람들이 중국 관내 지역으로 갔고요. 주로 이제 남아가지고 만주 지역에서 그나마 계속 유지하면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 많았고요. 사회주의 계열이. 그래서 이들은 이제 소수의 어떤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게릴라 전투나 이런 걸 활동을 하는 항일 유격 투쟁을 전개하게 되고 원래부터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인들 중에서 한인 동포들이 이런 유격 투쟁에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중국 세력들도 이제 일본들과 이제 지금 계속 만주 얘기하는 겁니다. 만주 지역에서 중국 세력들도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 이런 한인 동포들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런 연합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중국 공산당이 칼을 빼듭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주도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런 유격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주로 공산주의 계열의 단체들을 모아서 동북인민혁명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편성을 하게 되고요. 이 동북인민혁명군이 나중에 발전해서 동북 항일 연군이라고 하는 단체로 발전을 해서 이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계열은 제목에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써 있듯이 대부분 공산주의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면 이제 김일성이라던가 나중에 우리가 조선 독립동맹에서 보게 된 김두봉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북항일연군이는 이제 나중에 쭉 이어지는 이런 계열에서 이제 주로 공산주의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해방 광복 이후에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어떤 이분들의 여기에 활동했던 여러 또 유명한 분들의 어떤 평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지점들이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지점들이 있죠. 자, 어쨌든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는 이런 유격투쟁 단체,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중국 정부와 함께, 공산당 정부와 함께 이렇게 만주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앞부분 무장 독립전쟁 파트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학습지 30페이지로 오세요. 지금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는 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학습지 30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요런 흐름이었구나 라고 보시고 자, 그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1935년에서 36년 언저리즘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 만주 지역에서 내려간 이 단체들의 활동이 저기 1919년에 만들어진 이 단체의 활동과 만나게 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어느 단체냐면 의열단이죠. 이 의열투쟁을 전개를 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이름부터 의열단이었겠죠. 이 의열단이 주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었다. 이 의열투쟁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열투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31 뒷면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의열투쟁이라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제 소수의 인원들을 가지고 소수의 인원들이 의열투쟁을 전개한다라고 하면 어떤 적의 순회라던가 고위 관리라던가 아니면 적의
주요 시설, 주요 건물 등을 폭파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걸 의열투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열투쟁의 핵심은 작은 인원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의열투쟁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뒤에 보면 뭐 어떤 의사의 의거라고 하면은 이제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폭탄과 권총을 가지고 어떤 건물을 폭파하러 폭탄을 투척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요인을 암살하고자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의열투쟁에 대해서 뭐 많은 단체들이 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적의 수괴라던가 아니면 매국노, 친일파 이런 사람들은 처단할 대상, 죽여도 된다. 이런 걸 발표합니다. 7가살이라고 해요. 요 7은 된다. 뭐 해도 죽여도 된다. 이런 7가살 이런 것들을 정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앞으로 의열투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김구 선생이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의열투쟁 단체를 만드는 걸 통해서도 또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의열투쟁의 의미를 또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수 있는 글이 바로 이 신채호라고 하는 분이 쓴 역사학자 그 신채호 맞습니다. 이 신채호가 쓴 조선 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제목 여기도 있죠? 조선 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조선 혁명 선언은 조금 이따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의 활동 지침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의열단이 그래서 1919년에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써있듯이 1923년에 조선 혁명 선언이 써지는 거죠. 학습지 30페이지에 그 연표에도 조선혁명 선언이 1923년에 쓰였다는 건 선생님이 써놨을 겁니다. 이 조선혁명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풀은 아니고요. 조금만 교과서에 있는 것만큼 따온 건데, 자, 신채호 선생이 쓴 거잖아요.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신채호 선생의 입장에서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뭐를 통해서만? 민중들이 직접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근데 이 혁명의 방법은 뭐냐면 폭력을 통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민중이 직접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혁명을 일으키는 게 독립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혁명선언에 보면은 막 외교를 통해서 하자, 뭐 실력을 기르자,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비판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유일한 방법은 민중들이 직접 폭력혁명을 일으키는 게 독립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열투쟁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민중들이 한꺼번에 팡 하고 지금 갑자기 다 놓고 일어나기가 힘드니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라는 겁니다. 선구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열투쟁을 함으로써 뭘 자극하라는 거야? 민중들이 직접적으로 폭력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자극을 해서 결국 이걸 통해서 독립을 이루어내야 된다. 즉 의열투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이걸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뭘 하는 거예요?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솔선수범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의열투쟁을 뭐라고 인식을 했대요? 민중의 직접 혁명을 자극하는 선구적인 투쟁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 의열투쟁을 통해서 선구자가 되고 솔선수범해서 이걸 자극함으로써 독립을 이뤄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좀 같이 할 거면 읽어보면 조선혁명선언,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뭐로만 가능하다?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며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누가? 민중이. 대본영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본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폭력은 뭐다?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합치면 어떻게 해야 돼? 민중들이 폭력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폭력적인 방법으로 뭘 해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과 같은 이런 의열투쟁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모든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할 것이다. 이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혁명이 필요하다. 누구의 혁명? 민중의 혁명. 무슨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의열투쟁으로 어떻게 해라? 자극하고 촉발시켜라. 너희가 선구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게 이 의열투쟁의 의미인 거고요. 즉 의열단의 활동 지침 역할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 조선혁명 선언의 의미 그리고 의열단과도 연관이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죠.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한인애국단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한 단체입니다. 이 한인애국단 같은 이런 대표적인 이런 의열투쟁을 진행을 했던 단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조금 빠져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손으로 몇 가지만 써보죠. 자, 의열단의 활약이죠. 의열단은 아까 봤듯이 의열단은 1919년에 누구에 의해서 김원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디서 결성이 되냐? 만주에서 만주 길림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바로 봤었던 것까지 정리를 하면 활동 지침으로서 뭘 가지고 있다? 조선 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글이 있다. 1923년에 만들어진 글이고 누가 썼다? 신채호 선생이 썼다라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두고 이런 활약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정리하기가 더 편하겠죠. 요것들은 좀 옆에다가 필기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원봉이 신채호 선생에게 가서요 이거 좀 써달라 그래요. 그래서 써준 겁니다. 조선혁명 선언을 아까 내용은 다 살펴봤고 그래서 이 의열단의 활동을 보면 주로 이제 조선 총독부라던가 뭐 경찰서, 뭐 주로 종로경찰서 이런 곳에 이제 폭탄 투척을 한다거나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는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활약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약들을 살펴볼 때 선생님이 써왔는데 이걸 외우지는 못해가지고 이 의열단에서 이걸 정해놔요. 7가살. 임시정부랑 비슷하죠. 임시정부랑 진짜 거의 비슷합니다. 7가살, 5파괴. 라고 해서요. 7가지 죽여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5가지 파괴해도 되는 대상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7가살은 첫 번째, 조선 총독 이하의 고위 관리들. 두 번째, 군대의 수뇌부. 세 번째, 대만 총독 들어가 있네요. 네 번째, 매국노. 다섯 번째, 친일파 거두들. 여섯 번째, 적탐, 밀정. 적이 이제 일제가 심어놓은 여러 가지 뭐 약간 밀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일곱 번째, 반민족적인 그 지방의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원래부터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반민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7가살이고요. 5파괴는 첫 번째 조선 총독부 파괴해도 되는 대상. 두 번째 동양 척식 주식회사 고혈을 빨아먹는. 세 번째 그 다음에 매일신보사 일제의 일본의 어떤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신문사거든요. 매일신보사. 네 번째 각 경찰서들. 그리고 이제 많이 공격받았던 게 종로경찰서죠. 중앙이 되니까. 다섯 번째 기타 중요 시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곳들이 이제 공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이따가 그 단체 그 활동은 좀 살펴볼 거고 자, 의열단이 1919년에 만들어지고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게 한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상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의거를 치르러, 즉 예를 들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러 가는 그 의사의 마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까요? 그렇죠. 그냥 이 한 몸 바쳐서 가는 거죠. 즉 무슨 소리냐면
의열단이 활약을 하고 이 의열투쟁을 하게 되면 잡히고 사형당하고 또는 그 과정에서 교전이 치러진다고 하면 의열단원들은 또 죽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뭔가 단원들의 희생도 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 실제적으로 의열투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크게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이 가서 폭탄을 투척한다거나 암살 활동을 하는 이런 개인들의 폭력 투쟁 노선, 이게 지금 의열단이 처음 만들어진 노선이잖아요. 이 개인 폭력 투쟁 노선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결국 의열단은 1920년대 중후반 정도가 되면 어떠한 노선으로 바꾸게 되냐면 조직적으로 우리가 무장투쟁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처음에 의열투쟁, 어떤 개인적인 폭력투쟁 노선에서 1920년대 중후반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우리도 이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통해서 뭔가 항일투쟁을 지속해 나가야겠다라고 노선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32년에 그러니까 이런 조직적인 무장투쟁 노선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거의 증거라고 볼 수도 있고 전환한 이후에 한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932년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 혁명 간부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하려면 군 부대도 만들어야 되고 그 군 부대를 뭐 할 사람 필요해요? 지휘할 사람 필요하죠. 간부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군 간부. 그래서 이런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을 해서 군 간부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의열단은 나중에 이 조직적인 무장투쟁 노선으로 전환한 것에 사실상 종지부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관내 지역에서 여러 단체들을 통합해서 민족 유일당 운동에 아주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물이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이 되는 건데 이 민족혁명당 결성에 의열단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민족혁명당은 다음에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열단도 흐름을 가지고 좀 봐주셔야 돼요. 흐름 크게 볼 거 없잖아요. 1919년에 만들어졌고 개인적인 폭력 투쟁 노선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활동들 좀 봐주시면 되고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1920년대 중후반부터는 조직적인 무장투쟁 노선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요. 그 끝에는 1935년 민족혁명당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의열단을 포함한 대표적인 의거 활동들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교과서에 보면은 교과서에 그것도 있어요. 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림으로도 있는데 표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박재혁, 최수봉, 김익상, 김상호, 김지섭, 나석주 의사는 이제 의열단 소속이고요. 이 강우규 의사는 이제 대한노인동맹단, 뭐 노인회, 뭐 노인단,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조명아 의사는 타이중 어디냐면 대만입니다. 대만에서 단독거사를 치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경찰서, 밀양경찰서, 총독부, 경찰서, 일본 왕궁,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런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거들이 있었지라고 찾아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보면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의열단 단원들의 활동도 여러분들이 눈에 좀 익혀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우규 의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다른 분이 안 대단하다는 게 아닙니다. 강우규 의사는요, 노인동맹단이라고 이름이 이미 소속 자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1855년생이십니다. 감이 와요? 1855년생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죠? 1919년에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
당시 이제 소위 문화 통치로 전환이 되면서 온 이제 총독인데요. 이 사이토 마코토의 마차에다 폭탄을 툭 착하게 되는데, 물론 사이토 마코토는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중상을 입게 되는데, 그러면 1919년에 의거를 일으켰으면 의거 당시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계산해 보세요. 65세입니다. 65세에 의거를 일으키신 거예요. 참 나이 아니면 뭐 어떤 신체적인 능력 이런 것들의 한계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의거 활동이다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명하 의사는요, 대만의 타이중이라고 하는 곳에서 당시에 일본 천황이라고들 자기들 이제 표현하지만 이제 교과서에 일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일왕의 장인이었던 구니노미야라고 하는 당시 육군 대장이 있습니다. 그 육군 대장에게 독검을 투척을 해서 맞고 이제 그 후유증으로 이제 구니노미야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타이중 의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의열투쟁들이 쭉 전개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의열단의 의열투쟁을 보시면 다 1920년대 초중반에 몰려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이후에 192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개인적인 폭력투쟁 노선의 한계를 느끼고 조직적인 무장투쟁 노선으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열투쟁은 이제 중후반부터 어느 정도 좀 잦아들게 되고요. 이제 언제? 1930년대 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다가 활력을 펌핑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결성을 하게 되는 한인 애국단의 활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 의열투쟁의 모습은요. 자,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거는 진짜 잘 복습을 하셔야 되고, 한 번에 외워야겠다, 한 번에 암기해야겠다, 나 왜 이렇게 암기가 안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먼저 흐름부터 파악을 하세요. 왜냐면 한동안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실력 양성운동, 뭐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 항일운동, 신간회, 여성운동, 형평운동, 그 다음에 뭐 소년운동,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운동을 다 배우고 나서, 그리고 민족문화 수호운동까지 배우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 뒤에 1930년대 후반부터의 여러 가지 무장투쟁의 모습을 다시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뭐지? 민족혁명당이 어디서 나왔던 거지? 뭐지? 왜 조선혁명군은 뭐지? 한국 독립군은 뭐지? 이러고 있으면요, 그때 가서 수업을 듣는 게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때 가서 수업을 다시 보는 게. 그래서 지금부터 쭉 꾸준히 한 번씩이라도 떠오를 때마다 흐름을 보면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자주 보면서 요런 흐름이었지, 여기가 이랬지, 이런 단체가 있었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되새김질 좀 해주면서 앞으로의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정말로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두 번째 수업이라고 했죠. 인사도 잘 안 돼.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